네,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온 통일기록이 로창현입니다. 네, 오늘 민추본 초청으로 이 특별한 방북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한 2년 전부터 이 강연을 참 기다렸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말 어렵게 이렇게 성사됐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도 오시고 또 유튜브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셔갖고 더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일기록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북을 사실 최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까지 1년간 4번을 갔거든요. 통일기록이는 제가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날아갈 때 중국에서 보통 가거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죠, 평양은. 북한 국적기를 타고 가는 남한 국적의 내가 마치 통일을 위해서 날아가는 기러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자신을 통일기러기로 자처하고 남과 북의 화해와 또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가교 역할을 좀 미력 하나만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녔고요. 제가 1차 방북 때 그곳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다고 해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그래서 저는 기자로서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3개월 만에 갔더니 정말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 충격적일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는 북을 보고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달라지는 북을 전하지 않으면 기자로서 직무유기다. 그래서 오늘날 북을 잘 모르고 그 변화하는 북을 모르고 착각을 하고 수십 년 전에 그 옛날의 북만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정책도 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북녘 불교 이야기를 먼저 좀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평양을 비롯한 북녘 주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녘 사찰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고구려 사찰이 많았어요. 고려 사찰도 있고, 제가 남쪽에서는 사실 고구려 사찰을 거의 못 보잖아요. 진짜 걔가 분단의 그 아픔을 새삼 느끼겠더라고요. 먼저 이제 소개해 드릴 것이 시내에서 멀지 않은 용악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이 날아가는 형상을 한 산이라고 해서 용악산인데, 거기 버분함이라고 고구려 시대에 그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지만 버분함이 참 특별한 사찰입니다. 그 암자치구는 삼성각이 있고요. 그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 이런 것을 갖춘 어떻게 보면 어엿한 그 법당 같은 그런 규모의 그 암자인데, 원래는 그 모란봉 기슭에 있는 영명사라고 이거의 이제 부속 암자였습니다. 근데 영명사가 한국전쟁 때 파괴되는 바람에 지금 이제 하나의 단독 사찰처럼 남아 있는데, 이 사찰이 우리한테 특별한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바로 여기서 그 독립운동을 하시기 전에 2년간 여기에서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 때문에도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문화해설사를 해설 강사라고 합니다. 이 해설 강사랑 제가 사진 찍은 거고요. 산신각에 제가 이제 절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분은 주지스님이신데 울력을 하시다가 부랴부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묘양산은 북이 산이 좋은 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이 4대 명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서산대사는 서산이 바로 그 묘양산의 별칭이기도 한데요. 묘양산을 사랑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묘양산만한 산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묘양산의 그 줄기 감상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는 산세가 벌써 심상치가 않죠? 이건 이제 또 다른 각도, 옆에 각도로 이제 찍은 건데, 제가 이 사진 찍은 곳은요, 묘양산 가시면은 국제친선 전람관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박물관 같은 건데, 외국의 정상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선물한 것이 194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점의 거의 보물급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묘양산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친선 전람관이라고 해서 굴을 파서 그 바위 굴을 파갖고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 안에 보면요, 작은 기차, 비행기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진은 절대 금지예요. 그래서 찍을 수가 없고, 이 국제친선 전람관 바로 로비에서 이 묘양산 보고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바로 국제친선 전람관이죠. 네, 보현사 앞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석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천왕문 지나면요, 왼쪽에 그 산뽕나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북을 통틀어서 340년 된 묘양산 산뽕나무가 국가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만세로 앞에 있는 사각 구층탑이죠.
묘양산 이 보현사에서 제일 오래된 1048년인가 44년인가 축조가 된 그런 아주 귀중한 탑이고요. 지금 이제 사각 9층 탑하고 팔각 13층 탑이죠. 대웅전을 가니까 주지 스님이 또 계셨어요. 이 홍가사를 걸치고 계신 주지 스님하고 인사를 하고 제가 삼배를 드리고 주지 스님하고 이제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해외 동포들이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쪽으로 관음전이 있습니다. 관음전을 지나면은 저쪽 끝에 보이는 것이 수충사라고요. 불자가 아닌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또 절의 하나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자로 사당입니다. 수충사. 이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 다음에 처용인가? 그 제자분, 그 세 분을 모시는 그런 기리는 사당입니다. 이 바로 그 아시겠지만 서산대사께서 임진왜란 발발 후에 그 70의 나이에 승병을 일으켰잖아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과감히 전국의 이 승병을 동원하는 그런 걸 일으키고 나중에 평양성을 탈환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셨죠. 뒷일은 제자인 사명대사한테 부탁을 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보현사에서 입적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수충사를 지나면은 다란이 석주고요. 이 오른쪽으로 그 고려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대장경 비롯해서 아주 불교의 유물, 보물들은 아주 다 모여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지어 이 보현사 안에는 유점사죠. 그 금강산, 그 범종 6.25 때 그 완전 파괴되면서 이 범종 하나만 간신히 그 남아갖고 이걸 75년도인가 금강산에서 싣고 와서 지금 이렇게 종탑을 만들어서 보현사 안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재미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를 우연히 만났는데 사실 하루에도 뭐 몇 팀이 올 정도로 유명한 명승지 또 뭐 시내 그 명소에는 북에서는 신랑 신부들이 신혼여행이란 게 없답니다. 없고 그냥 결혼식을 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우연히 이제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미니밴 하나 타고 와서 한 10여 명의 친구들이 같이 와갖고 우리를 보더니 아주 그 이 신랑 신부는 뭐 얌전한데 같이 이렇게 휘젓는 친구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한테 덕담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아주 그 당황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아마 이 신랑 신부는 지금도 저랑 같이 찍은 기념사진을 갖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간 곳이 동명왕릉을 지키는 정릉사. 동명왕 아시죠? 주몽. 정말 고구려를 세운 이 고주몽을 원래 이 정릉사는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르다가 1974년에 발굴을 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신라의 황룡사에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찰인데 기와를 출토를 했을 때 정릉이라는 그 써있는 기와가 또 능사라는 기와를 발견하면서 이곳이 이 동명왕을 지키는 정릉사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별도의 건물에 활의 명인 아닙니까? 이 고주몽이 주몽의 그 설화,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능을 가는데 저 능에서 저는 신기했던 게요. 절하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능의 주변에 소나무인데요. 왕을 향해서 정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듯이. 근데 이게 한두 그루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거의 10여 그루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이 왼쪽에도 이렇게 있고. 누가 이걸 뭐 일부러 그냥 힘을 줘서 기울인 건 아닐 텐데 아무튼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능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면서 왼쪽 편이 정릉사 발굴이 된 그런 부지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움푹 패인 게 있죠. 이게 다 사실은 정릉사지인데 지금 이제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정릉사라는 문을 열면 탑도 있고 동금당 서금당 해갖고요. 양쪽에 이게 뭐 고구려 양식이라고 합니다. 1탑 3금당 해갖고 동금당 용화전이 있고 서금당 극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각 7층 탑을 지나서 대웅전격인 보강전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2층 형태지만 안에서 보면 이제 천장이 높기 때문에 그냥 1층으로 돼 있는 거죠. 석가혈액을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모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초 사찰 광법사입니다. 이 광법사는
광개토대왕 시절 392년에 창건이 됐다고 합니다. 소수리망 때 전래된 불교가 그 광개토대왕 때 이렇게 이제 광법사를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이 이 6.25 전쟁 때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쨌든 재현을 하는데 고구려 양식에 하여튼 철저하게 고증을 봐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또 도와줬죠. 90년대 우리 법타 스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북녘을 오가면서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져 갖고 이 북의 그 불교 문화가 상당히 꽃피우고 있고 어떤 고마움을 갖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 광법사의 동영상 조금 보여드릴게요. 승당, 소승당, 네. 그 다음에 고려 초기 양식을 보여주는 8가 5층 불탑, 네. 그 다음에 초낙문, 그 다음에 해탈문, 네. 당간지주. 네. 이 건물 우리 강법사 기본 천문에 해당되는 네. 해탈문입니다. 네. 네. 해탈문이라는 건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미람을 비롯한 건물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네. 강법사 창건 연대와 네. 그 화재로 불타버린 연대, 네. 그 다시 중수한 연대, 예. 그 다음에 아흔아홉 못에 대한 옛 전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 뒷면에는 2층으로 된 대웅전, 동서승당, 네. 그 다음에 시양전, 판전, 본내각, 초낙문, 조계문, 그리고 정을 매달았던 진여문 등이 네. 네. 일부가 군세까지 내려왔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동승당, 네, 서승당. 동승당, 서승당. 스님들 살림실. 이것은 우리 강법사 네. 불탑이라고 합니다. 예. 그 불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탑과 구별이 있으나 불상이나 경전을 조장하였거나 네. 부처님을 용지임을 네. 표시했다는 뜻에서 이렇게 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탑하게 되면 1991년 우리 강법사를 새로 원상 복구하면서 네. 세운 비입니다. 네. 그래서 높이는 5.6m고 각 기단, 탐모, 머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속으로 반야신경 외우고 하려고 했는데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돼요, 제가. 우리 신법사 스님하고 신강수 법사 스님이 우리 강법사 여러 번 당하고 이거 전국에 우리 사찰도 손은 계속 다네. 그러셨군요. 예. 네. 이게 천년 된 종입니까? 예. 라고요? 그 성불사 가는 길에 바로 이런 남문이라고 있습니다. 커다란 문이 있는데 이 문의 규모도 상당하더라고요. 성불사, 부처를 이루는 절이라는 그런 뜻인데, 성불사 하면 우리가 너무나 귀익숙한 성불사의 밤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여기서 그 해설 강사도 남자분이었는데 성불사의 밤 아냐고 나보고 자기가 직접 읊조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30년대 그 이은상의 시를 홍남파 작곡을 했는데 남과 북이 아름답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웅전격으로 극락전이 있고요. 이제 응진전이 유명하죠. 이게 가장 오래된 목조, 우리 남북을 통틀어서 그 고려시대 그 목조 건물인데 가장 오래된 응진전이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 이제 극락전의 모습이고요. 극락전 앞에서 정반산을 향해 저것이 이제 청풍루인가? 저기서 이제 이은상이 밤에 이제 창경 소리에 잠을 못 이뤄서 그 가사를 쓰게 된 장소입니다. 바로 이게 풍경인데,
이제 우리 스님들이 90년대 이제 남북 교류를 하면서 가보니까 그 유명한 성불사에 왔더니 풍경 소리가 못 듣겠는 거예요. 풍경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6.25 때 다 파괴돼 갖고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우리 남쪽에서 특별히 주조를 해갖고 여기서 이제 기증을 해갖고 오늘날 성불사의 풍경 소리는 남북이 또 힘을 합쳐서 이렇게 듣게 되는 아주 좀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여행을 한다면은 스탬프를 찍는 거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다 찍어주는데 비자 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제가 이게 좋아하는 샌드위치입니다. 오른쪽에 이 액체는 귤 단물이에요. 귤 탄산수. 그리고 식사는 나옵니다. 완전 제가 더 압록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섬이 위화도입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네, 지금 여기 압록강을 지나가고 있다고 압록강 상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압록강 이제 바로 국경을 넘어가는 거죠. 한국 상공에서. 터미널이 두 개가 있어요. 1터미널, 2터미널이 있는데 하나는 국내선 전용이고 하나는 이제 국제선인데 여기가 이제 한시 입구입니다. 오후 1시. 비행기에서 나오면서 제가 셀카로 찍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1층입니다. 공사소가 있는데 연료도 팔고 이쁘게 아주 산뜻하게 놨습니다. 신항에서 1시 5분 제가 도착해요. 저 하루에 도착하는 비행기, 출발 비행기. 4시 20분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 뭐 언뜻 봐서는 서울인지 뭐 평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공항에 나오면은 이제 호텔로 가는데 제가 호텔을 가기 전에 평양 역전을 이렇게 좀 돌아가도록 요청을 해갖고 일부러 조금 찍었습니다. 네, 평일 4시 정도의 상황입니다. 모란봉 을림일대를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그 어떤 아주머니들이 돌 탁자에 앉아갖고서 처음엔 저는 무슨 체스 놀이인가 뭘 하나 게임인가 했는데 저 왼쪽 위에 그 밤톨만한 것들 있잖아요. 저게 바로 윷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윷놀이를 저렇게 계량으로 아주 손가락만한 것들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통 윷 같으면 저런 데서 못 하잖아요. 나무니까. 저런 걸로 가볍게 던지면서 이걸 하는데 이걸 제가 동영상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고 아무튼 재밌었던 것이 용어가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도개걸 윷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도개걸 슝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근데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하는데 막 슝이다 슝 하면서 막 또 하고 그러길래 아니 이거 윷 아닙니까? 그랬더니 슝이래요. 북에서는. 그러니까 슝이라는 게 우리 도개걸 윷모가 동물을 상징하잖아요. 도는 돼지고 개는 개고 걸은 양, 윷은 소, 모가 말인데 소의 옛말이 슝이었답니다. 북에서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써서 그런데 윷놀이라고 자기들도 불러요. 근데 윷놀이에 윷이 없고 슝이 있더라. 그런 재미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문수 물놀이장에서 생긴 일도 제가 이제 처음 강연을 하는 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건 이제 평양의 캐리비안 베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11월이었기 때문에 실내 놀이장만 있었는데 실외 규모는 엄청납니다. 근데 실내만 해도 수조가 몇 개가 있고요. 작지만 파도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휴식을 취하는 데가 뭐 당구장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맥주 마시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왼쪽에 손님들이 남자들이 보면은 수영복 차림으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게 이제 통유리로 밖에 그 아래 그 수조들이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맥주도 먹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 그 창가 쪽에 특별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예, 바로 이 자리에 그 안내원이 그래요. 저 자리 왼쪽에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서 현지 지도했던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뭐 그래도 그 빈자리라도 사진을 찍자 해서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꼭 퀴즈를 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간단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죠? 상식적으로. 감히 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용기 있는 기자로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 그렇게 용기가 있어서 앉았느냐? 그게 아니고, 저도 앉을 생각을 감히 못했죠. 근데 옆에 있던 안내원이, 노 선생, 저기 좀 앉으시라요? 이래요. 그래서, 이 무슨 소리 하냐고. 아, 저기 앉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앉으시라요. 그냥 기념사진 찍어줄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괜찮습니까? 하면서 내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이 안내원이 찍어준 사진입니다. 아주 애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고요. 곳곳에 가면서 봤습니다. 아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보세요. 네, 새벽 대동강인데요. 저렇게 뭐 자전거 타고 가고 이게 큰 길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길로도 활용을 하고 저쪽이 동쪽이죠. 예, 주체탑이 있는데 아래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계속 줄지어서 뭐 1000명도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길게. 근데 저 아베는 정말 말도 잘 듣고 주인 말도 그럼 뭐 주인 말 안 들으면 뭐 밥 굶을 테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그래서 저 당시만 해도 아베가 있을 때거든요, 현직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여기 아베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오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다고. 자, 이렇게 애견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단고기집, 보신탕집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흔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아무래도 개를 키우면서 사랑을 하다 보면 개고기 먹겠습니까? 이런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어렵게 려나 단고기집이라고 하나 찍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의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한 그 1등 공신, 휴대폰, 손전화기라고 하죠. 이 손전화가 아주 조용한 혁명을 끌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에서 400달러 한답니다, 가격이. 그런데 분실 보상 제도가 있어갖고요. 우리로 지금 보험 같은 게 있어서 1년 안에 한 10달러 정도 내고 전화기를 사면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교환을 해줍니다. 새 것으로. 제가 이건 차에서 싹 돌아가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개성, 평양도 아니고 개성입니다. 개성의 변들이에요. 근데 차가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길래 이 안내원한테 아, 저거 왜 저렇게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간판을 보더니 아, 저거 오늘 저 손전화기 새로 나온 날입니다. 손전화기 사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아, 여기도 똑같구나. 새로 나온 시정전화 먼저 사려고 저걸 이렇게 줄을 서서 저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살 정도라면 이 휴대폰 손전화의 보급이라는 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겠는가. 네, 그런 것을 제가 새삼 알았고요. 정보통신 기재소라고 합니다. 기재 판매소. 근데 이제 제가 2차 방북 갈 때 놀랐다고 이제 했던 것이 석 달 만에 이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다고 해서 도대체 너무 뻥이 센 거 아니야 그랬는데 가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워치를 운전사도 하고 안내원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최저 50달러부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통화를 하기 위한 그 블루투스 이어폰 이거는 귀전화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손전화, 귀전화 우리말로 저게 바로 이제 50달러짜리 스마트워치입니다. 물론 이제 이건 1차 방북 때도 교통체증이 심했는데 평양 시내 출퇴근 시간에 일부 구간들이 차가 저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은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차량 2부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일요일은 아예 자가용 전면 운행 금지입니다. 물론 뭐 서울이나 우리 남쪽 도로에 비하면은 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평양을 생각하는 평양에 체증이 있다고? 그렇게 자가용도 많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택시 같은 것들이 제가 3개월 만에 갔더니 평양 택시의 20%를 지방으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이 너무 이제 교통이 심각해지니까 지방 도시에서는 택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택시 회사들이 5개 정도 있는데 20%를 지방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여성교통보안원이 전면 교체가 됐어요.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예전에는 막 하나의 뭐 마스코트처럼 보였잖아요. 이 교통보안원들이 텅 빈 도로에서 막 수신호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건 정말 20년 전 얘기고 지금 이게 실제로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고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북에서도 결혼하면은 그만둔대요, 이 직업을.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고요. 자전거가 지금 사실 북에서는 자기의 자가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자가용처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면허가 분명히 있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17세 이상이 탈 수 있는데 머리에 뭐 헬멧까지 쓰진 않지만 이게 아주 엄격하게 해갖고서 자전거 타다가 단속되는 사람들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횡단보도 갈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간혹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지없이 걸립니다. 티켓 뭡니다. 북에서 보면 우리가 처음 볼 때는 자전거를 막 어지럽게 타고 다니니까 저것들 뭐 교통 질서도 안 지키고 엉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질서, 규칙 잘 지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시내에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보면 무단횡단하는 것 같은데 무단횡단이 아니고요. 횡단보도가 그려진 데서 걸어가는 거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차가 없을 때 알아서 잘 건너야지 뭐 차가 있을 때 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저 사람 뭐 횡단보도에 있지만 무단으로 막 걷는구나, 엉망이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신호등이 없을 뿐이고 아직은 그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벌써 2년간 아무도 지금 북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또 신호등이 생긴 데도 있지 않을까? 차도 좀 더 늘어났을 수 있고 아주 그게 궁금한데 제가 이제 바로 가게 되면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만에 제가 다시 갔을 때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기 자전거가 150리를 간다고 킬로미터보다 그렇게 표시를 했던데 이게 이제 언덕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넘기가 좋으니까 그 전기 자전거가 한 5대가 있다면 한 대 정도로 이렇게 전기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바로 이제 횡단보도 건너가는 모습 보이시죠? 제대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차도 조심하고 사람도 조심하면서 건넙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옥류관인데요. 근데 옥류관은 잘 알아도 청류관은 잘 몰라요. 옥류관파, 청류관파가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 옥류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류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옥류관 냉면하고 청류관 냉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옥류관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 있고요. 청류관은 보통강변, 그 지류라고 그랬죠. 보통강변에 그 버드나무들이 많은 그런 곳에 있습니다. 옥류관이 뭐 아무래도 뭐 제일 뭐 명성은 자자하죠. 하루에 2만 그릇을 판다고 했던가요? 이게 옥류관 냉면이고 녹두 지짐입니다. 자, 이게 청류관. 이건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건데 청색이죠. 이게 옆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보통강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강의 풍치를 즐기면서 냉면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청류관 냉면의 다른 점이 양념장, 요걸 이렇게 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콤하고 매콤달콤하게 이제 즐길 수 있고요. 청류관에서는 굴깍두기가 또 유명하다고 굴깍두기도 뭐 따로 권하더라고요. 근데 대동강 맥주 2번 주세요. 이건 뭐 2잔 주세요가 아닙니다. 2번 주세요가 아니라 북의 맥주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게 다 알코올 도수랑 재료가 다 다릅니다. 맛도 다르고요. 그래서 북에서 맥주 시킬 때 2번 주세요, 5번 주세요, 4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6번, 7번은 흑맥주예요. 6번은 커피향, 7번은 초코향. 2번 맥주는요. 제일 인기 있는 맥주래요. 부드럽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맥주고 커피향, 초코향도 나름대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의 방북을 요점을 정리한 그 평양여자 서울남자 길을 묻다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실어놨고요. 그 평양여자 서울남자 길을 묻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그 강연 제목이 이제 부제로도 있었는데 그게 제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입니다. 평양 여자가 서울 남자한테 길을 물었다.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참 재미도 있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결의가 화합하고 통일을 위해서는 평양 여자든 서울 남자든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묻고 통일의 길을 향해 뚜벅뚜벅 가야겠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물어가면서 가야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저는 북을 알면 모든 답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을 알면은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북의 현실을 모르고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우리가 좀 탈피해서 북을 좀 바로 알고 간다면은 분명히 남북의 정말 위인이 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